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최근 낸시 펠로시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중국이 대만 침공을 하는 게 아니냐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꾼은 펠로시의 대만 방문은 치포 동맹이라고 판단합니다. 미국은 세 가지의 화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포 동맹, 칩스법, 그 다음에 최근 발표된 14나노 규제가 추가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중국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고사시키려고 하는지 1부와 2부를 거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8월 2일 밤에 대만을 방문을 했어요. 낸시 펠로시는 미국 정계 서열 3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를 만들기도 했고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 큰 공헌을 했죠. 캘리포니아 주의원을 무려 18선을 했어요.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이 이번 처음은 아닙니다. 1997년 깅그리치 하원 의장이 방문을 했는데 중국이 그때는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하기 전부터 중국은 폭격기와 전투기를 대만 해협 중간선까지 보내서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펠로시 하원 의장이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중국 천안문 사태 때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낸시 펠로시는 한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위안부 관련돼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사과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을 때 의회 차원에서 주한미군은 잔류해야 된다는 결의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에 앞서 먼저 미중 정상통화가 일주일 전에 있었죠. 이걸 먼저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 상태를 바꾸려는 게 아니다. 하나의 중국은 인정하겠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펠로시 의장은 전적으로 혼자 가는 거지 이거는 미국 행정부와 무관한 일이다. 낸시 펠로시의 독단적인 행동일 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의 중국은 인정을 하지만 홍콩처럼 강제 병합, 무력 병합하지 말고 대만의 존립 기반은 좀 남겨두자라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주장하는 바였어요. 하지만 시진핑은 좀 달랐죠. 대만 독립 세력에게는 어떠한 형태의 공간도 남기지 않겠다. 박살을 나겠다는 얘기예요. 미국 너네들도 간섭하지 마라. 자꾸 간섭하면 불장난하다가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한 국가의 주석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격조라는 게 있는데 대만의 독립 기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력 통합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걸 보면 중국이 대만 문제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야기꾼은 한국전쟁에서 결정적으로 한반도 분단을 조장한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는 게 말이 맞느냐 굉장히 우습게 느껴집니다. 국력에 따라 주장할 수도 있고 타국에 대해서는 내로남불로 쉽게 깨트려 버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국력의 문제라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원칙은 인정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도 그렇게 반응을 하고 왕이 외교부 장관은 반드시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어요. 마치 남미의 독재 국가나 북한 같은 곳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이죠. 환구시보는 펠로시 의장이 탄 비행기를 격출시킬 수도 있다 얘기했고 결국 중국군은 펠로시 의장이 떠난 직후인 8월 4일 대만을 포위하는 실탄 훈련을 감행했어요. 미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도널드 레이건 항모 전단이 요겁니다. 여기 원래 중동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말라카 해협에 있던 로널드 레이건 항모 전단을 극히 대만 남쪽으로 배치시켰어요. 두 번째는 트리폴리 전단입니다. 트리폴리 전단은 F-35B 즉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전투기를 싣고 다니는 라이트닝 캐리어라고 불리는 건데 오키나와 열도와 대만 동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초계를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는 아메리카 전단도 있어요. 역시 F-35B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전단은 동중국해 지역을 초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마치 일촉즉발의 대만 전쟁이 이뤄지는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우려를 충분히 가질만 했죠. 1949년 대만 정부가 세워진 이후에 대만에서 전쟁 직전까지 간 상황이 무려 3번이나 됩니다. 대만의 군사력은 중국의 10분의 1도 안 돼요. 비교 대상이 되지는 못하는데 결국 미국이 다 개입을 했죠. 과거 3번의 전쟁 직전의 상황에서 중국군이 모두 미군에게 군사적 열세를 느끼고 후퇴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군사력에 3번이나 굴복한 이후에 국방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죠.
제1차 대만 위기는 중국 국공내전 이후인 1954년도에 발발을 합니다. 공산당 마오쩌둥에 패배한 국민당 장제스는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을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조우런라이가 대만 해방 선언을 발표를 해요. 미국은 한국 전쟁 당시 중국의 개입으로 한반도가 분단되었기 때문에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평가하면서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을 진행을 합니다. 이에 반발한 중국은 1954년 대만 금문교를 포격했어요. 미국이 해군력을 지원을 하자 결국 중국이 물러서고 제2차 대만 위기는 4년 뒤인 1958년 중국이 금문도에 다시 폭격을 가했어요. 중국은 포탄 47만 발을 금문도에 포보됐고 대만도 12만 발을 발사하며 대응했습니다. 1966년 펜타곤 기밀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미국은 중국 본토에 핵공격을 검토했었다고 합니다. 금문도의 민간 대피소를 보면 12곳으로 거의 섬 전체가 대피소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예요. 중국과 훨씬 가깝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대리전의 형태를 갖는 곳이 금문도였습니다. 그러나 1979년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으면서 더 이상 군사적 충돌은 사라지게 됐죠. 제3차 대만 위기는 1995년 대만 독립을 주장하던 리덩후이 총통이 미국 코넬대에서 연설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면서 발생이 됐습니다. 중국은 이것을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어요. 1995년부터 96년까지 2년간 중국은 대만 인근 해역에서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군사훈련을 진행했어요. 근데 미국이 또 항모전단 2개를 대만 해협에 급파를 했고 이거는 베트남 전쟁 이후 동아시아에 배치된 최대 병력 규모였습니다. 결국 중국이 또 꼬리를 내리게 되죠. 이번을 대만 4차 위기라고 보기엔 조금 약합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떠나자마자 대만 해협에서 실탄 훈련을 했고 미국의 항모전단 3개가 근처에서 초계 임무를 하기는 했지만 군사적 충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양측 모두 군사적 충돌을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만으로 골치를 썩이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한다고도 했고 중국군의 본격 훈련도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떠난 8월 4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건 전시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왜 대만을 방문했을까? 치포 동맹이라는 게 이야기꾼의 생각이에요. 대만 총통과 의회를 방문한 다음에 TSMC 리더인 회장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치포 동맹을 독려하고 칩스법 의회 통과에 따라 미국 투자 확대를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더 이상 자극하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고 사실 진짜 목적은 치포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의 무역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중화권, 홍콩, 대만, 중국의 수출은 무려 4천억 불에 달합니다. 반면 미국은 440억 불밖에 안 돼요. 중화권 수출보다 미국의 수출이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만도 원래 중화권 수출 비중이 50% 이상이었는데 최근 미국이 급속도로 올라왔어요. 2019년부터 TSMC를 중심으로 미국 캠립스 수주가 이어져서 현재 중화권 수출 비중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바닥권이 형성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이 조금씩 다시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크게 기조가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국에서 미국 동맹국들로 반도체 공급망이 이동하는 프렌드쇼링에 그다지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이에요. 한국은 아직도 중화권 수출이 60%에 해당합니다. 대만은 50% 넘었다가 최근 많이 줄어서 45% 이하로 내려갔고 미국이 1위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일본도 중화권 수출이 32%, 미국도 34% 정도이기 때문에 한국이 사실 가장 부담이 큽니다. 이미 대만과 일본은 치포 동맹 참여 의사를 밝혔고 한국만 남았죠. 그러나 한국이 치포 동맹에 참여하더라도 중국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를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국은 전 세계 메모리의 거의 70%를 공급하고 있고 미국의 마이크론까지 포함하면 95%가 넘습니다. 2021년 기준 D램은 한국 점유율이 무려 72%나 돼요. 마이크론까지 포함하면 95%가 됩니다. 낸드 플래시는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인텔을 인수하면서 마켓쉐어가 더 늘어났죠. 삼성과
합치면 53%가 됩니다. 마이크론과 웨스턴 디지털 둘 다 미국과 일본이기 때문에 이 네 회사의 마켓 쉐어를 전부 더하면 무려 97%까지 올라가죠. 중국은 칩포 동맹에 해당되는 국가들의 메모리를 쓰지 않으면 모든 전자산업이 올스톱하게 돼 있어요. 사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드 때는 엔터나 게임 등의 선택 소비재를 가지고 한국에 보복을 했는데 중국 내 수준 좀 떨어지지만 대체품들이 얼마든지 있었고 중국은 엔터나 게임 등을 한국에서 수입하지 않아도 불법으로 얼마든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쓰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중국은 연일 한국의 칩포 동맹 참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업적 자살행위다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한국 메모리 반도체 의존도는 절대적이기 때문이죠. 본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한국은 미국의 반도체 기술 쓰지 않으면 반도체 산업을 할 수가 없어요. 설계 기술, 2D 소프트웨어, 장비, 소재 모두 미국의 기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파운드리 최대 고객들이 몰려있는 국가이기도 하죠. 칩포 동맹에 가입하지 않으면 당장 EUV 장비와 EUV NA 장비를 공급받지 못하게 돼서 매우 치명적입니다. 칩포 동맹은 할까 말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생존의 문제예요. 미국이 100년간 개발했던 기술을 중국이 독자적으로 5년 만에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칩포 동맹에 가입하면 일본이 더 이상 수출 규제를 할 수가 없어요. 한국을 괴롭힐 수가 없다는 얘기죠. 게다가 미국의 패블리스 기업들이 저렴한 중저가 제품을 SMIC에 파운드리를 많이 주고 있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SMIC가 대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물량이 전부 삼성전자와 TSMC로 오게 되는데 TSMC는 캐파가 거의 100%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더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펠로시 하원 의장 대만 방문의 진짜 목적은 칩포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1부고요. 2부는 다음 시간에 이번 칩포 동맹뿐만 아니라 칩스법 통과 14나노 추가 규제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세 가지 화살이 중국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고사시킬 것인지는 다음 2부에서 좀 더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